그냥 이번 시간은 편안하게 그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는 서로 그 테크닉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준비했는데요. 비디오가 왜 안 나오지? 아, 여기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 병원 시스템인데 혹시 오규 선생님이 먼저 좀 네. 제가 비디오를 한번 쭉 보고 오기는 했는데 황병희 선생님께서 지금 펑처를 하고 정주 화면이 아닙니다. 동영상입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탑의할 때 레디얼 액세스와 페모럴 액세스 저희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일단 두 개의 알테리얼 액세스와 비너스 액세스는 잡지 않고 탑이 와이어 사파리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페이싱을 하고 있어서 두 개를 펑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저도 보면서 이걸로 뭘 설명하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플로어로도 안 밟습니다. 펑처하고 뭐 오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와이어 들어갔으면 잘 들어갔거든요 하고 시스가 들어가고요. 이제 바로 하고 나서 레디얼 아테리는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페모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움직이나? 화면이? 네, 제가 갑자기 제 화면에서 보입니다. 하고 이제 페모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페모랄도 이제 뭐 사실 마취하고 제가 그냥 플레이 해줘도 금방 끝날 거라서요. 펑처 그냥 손으로 쓱 느끼고 쓱 찌르고 끝납니다. 네, 그리고 와이어 넣고 역시나 플로어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쉬스 쭉 들어가고 끝나는데 사실 이렇게는 비기너는 저는 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플로어로 처음에 밟지도 않고 이제 위치 페모럴 헤드 위치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너무나 이제 전문가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러고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잠깐 멈추고 제가 PPT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피머 헤드는 확인하고 간 거예요. 하긴 했었는데 그 영상에 잘 안 잡힌 것 같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했다고라고 좀 아니 그저 피머 헤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CT 상에서 바이퍼케이션 위치가 어딘지도 보고 네. 칼시피케이션이 그 근처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뭐 이런 거를 그걸 다 하고서 이제 다 하고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다.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PPT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는 항상 페모랄 펑처도 저 이제 겨우 제가 한 10년 정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고 오히려 요즘 들어서 하니까 다시 또 펠로들 하게 놔둘 걸 제가 해서 괜히 컴플리케이션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저기서 잘못되면은 디제스터잖아요. 뭐 계속 눈앞에서 붓고 있는데 뭐 그나마 탑의할 때는 큰 쉬스가 들어가니까 하는 도중에는 문제는 안 생기는데 하고 나서 이제 지혈이 또 한참 걸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철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아나토미를 잘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잘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 마이너 컴플리케이션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리스크 팩터들도 특히나 이제 라지시스를 사용하는 환자이고 굉장히 올드에이진 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탑의는 모든 이제 리스크들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CT 다 찍기 때문에 플래닝하기 위해서 찍는 CT에 이제 페모랄도 다 커버가 돼 있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에도 바이퍼케이션을 보여주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헤드와 이 CT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 가면서 나는 여기를 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상 들어가서 또 열심히 잘 찾아서 하면 되고요. 안 되면은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고 사실 레디알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롱 RC에 넣어가지고 페리페럴을 찍으면서 안지오그래픽 가이디드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당연하지 PCI 할 때 페모럴 펑처하는 것처럼 페모럴 헤드의 한 중간쯤을 위치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페모럴 헤드 중간을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펑처하는 거는 나중에 지혈 좀 편하게 하고 대부분의 바이퍼케이션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결국엔 우리는 CT라는 이 툴이 있으니까 CT를 보고 바이퍼케이션이 사실 여기 있으면은 그 위를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안전하게만 할 수 있다면 더 맞기는 하겠죠. 오비스한 환자들도 이 페모럴 헤드만 보고 펑처했다가 그냥 확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페모럴 헤드가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고요. 소노 가이디드 펑처는 사실 약간은 귀찮기는 하지만 저는 최근에 하면은 할수록 이것도 굉장히 이제 CT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랑 같이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사실 처음 소노를 많이 안 쓰다 보면은 이게 SFA인지 딥인지 베인인지 좀 헷갈리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CT가 대충 페모럴 헤드 여기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플로우로 소노 CT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가장 확실하게 제 생각에는 펑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안지오 찍어놓고 오버레이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조금 약간 어큐트한 앵글로 찔러가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는 거의 뭐 그 일부러 막 그 스킨을 누르거나 막 이 컴프레션 해가지고 그 아나토미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가장 확실하고 좋은 그런 이제 보시면은 뭐 와이어도 그냥 쉽게 실시간으로 와이어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 케이스는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펑처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CT, 초음파,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번에 잘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면은 아마 아까 보셨던 그런 동영상처럼 그냥 거의 한 레디알 페모랄 하는데 채 5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이 성공적인 타비 시술을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저는 클로징 할 때까지는 여기서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네, 혹시 옥지호 선생님 그 잠깐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코멘트나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은. 예, 저 영남의대 김웅입니다.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라디알 펑처 할 때 오른쪽으로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서 레프트 라디알을 이용해서 펑처를 해서 픽테일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프로시저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건드릴 수 있어 갖고 하는데 뭐 별 다른 건 아닌데 혹시나 뭐 라이트로 계속 하셔도 괜찮지만 레프트 라디알 쪽으로 펑처를 해서 픽테일을 올리는 것이 시스템 저희 뭐 프로시저 하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나중에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라이트로 피크테일 넣어놓고 이제 포로 쫙 깔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급하게 할 때 뭐 걸리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데, 레프트로 하면은 아예 이제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그테일 넣으려고 페모랄 아테리를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디아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레디아를 쓰면은 이게 저는 이제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레디아를 하면 거기에 오프렌치가 들어가게 되면 오프렌치 피그텔이 들어가게 되면 BP 모니터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피모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뭐 확실하게 개런티 할 수 있으니까. 레디알 쓸 때 그래서 뭐 저 3웨이 연결해 가지고 인젝 할 때랑 따로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그냥 그런 거 오프렌치? 구분 없이 오프렌치 피그테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프렌치 피그테일 넣으면 네. 거기서 예. 그 BP 모니터링을 어느 쪽으로 하세요? 저 쉬스 놓고 아니,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피크테일. 그냥 피그테일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피그테일로 할 때 엔주 할 때는 그걸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엔주 할 때는 이걸 또 바꿔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단점일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4프렌치 해도 되긴 하는데 4프렌치 썼더니 이게 너무 낭창낭창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고. 두 분 다 맞추고 안 부르시고 탑이 하시죠? 두 네. 병원 다. 네. 저희도 맞추고 안 부르고 탑이를 하는데 미니멀리스트 탑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 그 피그테일 넣어놓고 프레셔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컨트라스트가 차 있기 때문에 트루 BP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루 BP를 모니터링 하려면 어나더 아터리얼 라인이 필요하고 마취과 선생님 오시면 꼭 A 라인을 잡으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게 있어야만 되겠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BP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미니멀리스트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솔루션을 내놓은 게 뭐냐면 피크테일 카테타가 또 오프렌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매니플레이션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야, 피그테일은 6프렌치 쓰자. 페모랄 할 때는 7프렌치 시스를 넣어놓고 하자. 어차피 뭐 프로글라이더 하나 가지고 맞고 나올 거니까 7프렌치 롱 시스를 넣으면 돼요. 저희는. 왜냐하면 피그테일 매니플레이션도 이 에오토일리아의 톨투아스티가 있으면 이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롱 시스를 45cm이나 65cm 에오릭 아시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7프렌치, 6프렌치 피그테일을 넣어놓고 프레셔 라인 하나를 우리 간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봐라. 왜냐하면 거기는 셀 라인으로 프레셔돼 있기 때문에 BP가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되는 거죠. 레디얼도 그런 개념으로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프렌치 피그테일 쓰고 싶으시면 6프렌치 레디얼 시스를 써서 브랑키아레 롱 시스를 그러니까 피모랄은 가능한데 피모랄 7프렌치
오프렌치 피그테일 그러면 BP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하고 근데 레디알은 저희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BP 모니터링이 잘 안 돼요. 그게 예. 이제 시스를 짧은 걸로서 그렇죠. 근데 브라키아를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그게 가능한데 브라키알까지 떨어뜨리는 쉬스가 있나요? 예, 그렇죠. 테르모 그래요? 롱시스가 브라키아에 떨어지기 때문에 레디알 아터리는 스몰 캘리버기 때문에 그것도 글쎄 그렇게 하면은 잘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BP 모니터링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6프렌치에 그러면 1프렌치 5프렌치 사이즈 피그테일 1프렌치 사이즈면 프레셔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답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해봐야 근데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혈압이 그 피그테일 작은 거 5프렌치 쓰고 나디아를 쓰면은 낮아요. 그러면은 90 이하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플러싱하고 그게 이제 BP 레디알에 다시 떨어뜨리지 빼주고. 않고 브라키아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시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지한 교수께서 얘기하신 롱시스 피머랄 롱시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피그테일 카세타 넣는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간혹 우리가 하다 보면 칼슘 심하고 아orta 좁아져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거기에 피그테일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이 메인 바디 쉬스 올라갈 때 되게 이제 서로 인터랙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컴플렉스한 환자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디폴트 스트레이티지로 그냥 반대편에 피모랄 쉬스 7프렌치 거기다 5프렌치 피그테일 그래서 사이드로 BP 모니터링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방법들을 저는 다 해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어서 이제 가장 오퍼레이터한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컴포터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디폴트 스트래티지는 이걸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뭐야 중간에 이관용 선생님 먼저 해주면. 근데 저 이 내려가려고 진행할게. 그랬더니 프리 클로징이 잠깐 있어가지고 예. 사실 하고 이관용 선생님. 네, 저희 그냥 요것만 간단. 저희는 프리 클로징은 일단은 이제 그 프로글라이드 하나를 일단 해놓습니다. 2개 안 하고 하나 하고 나중에 이제 클로징 할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요러고 그 페모실과 같이 클로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클로징 영상도 따로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이관용 선생님께. 질문 하나 타자가 자꾸 질문 하나 바뀌시는군요. 해도 되나요? 재밌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저기 지금 프로클라이드를 하나를 했잖아요. 매뉴얼 컴프레션을 몇 프렌치까지 하실 수 있다 하시나요? 매뉴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뉴얼로. 그러니까 저기 하나를 할 때 이제 내셔널 매뉴얼은 얼마를 누르냐에 따라서 14프렌치도 누를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너무 이게 이제 그래도 한 8프렌치, 8프렌치까지 매뉴얼 하지만 그 이상은 적어도 이거는 하나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프로글라이드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그 에크모 넣었을 때 그때는 그냥 매뉴얼로 눌렀던 시절이 있거든요. 잠깐 에크모 카세타가 들어갔을 때 에크모 카세타가 15프렌치에서 19프렌치잖아요. 그때 이제 2시간씩 막 누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멈추긴 하더라고요. 대충 20 미만이면 20 이상은 안 돼요. 20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만 더 작아지면은 저 그냥 눌러도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미니멀리스트 탑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랑 주로 이제 와이어 페이싱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CVOS 환자가 이제 하이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로우 리스크한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우 리스크 CVOAS에 대한 탑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미니멀리스트 탑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제네럴 어네스테이지아를 하지 않는 미니멀 세데이션을 하는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스텝이 여기에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시저럴 워크업에서 필요 없는 타임을 줄이고 이런 뭐 아네스테지아뿐만 아니라 에코나 이제 다른 프로시저럴 스텝을 줄이면서 메디컬 리소스를 줄여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또한 이제 포스트 프로시저럴하게 얼리 디스차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크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맥을 하고 이제 페모럴 펑처도 줄이고 LV 와이어 페이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저 할 때도 이제 단순화시키고 빠른 디스차지를 하고 이런 스텝이 될 텐데요. 이런 미니멀 어프로치와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비교했던 논문이 있는데 소개드리면 이제 하이브리드 OP 룸에서 한 것과 이제 캐스랩에서 한 것을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ICU 케어한 일수도 줄일 수 있고 랭스 오브 스테이도 줄일 수 있다.
보고가 되었고 이런 코스트도 이펙티브하고 랭스 오브 스테이도 이제 미니멀 어프로치를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었고 오늘 말씀드릴 LV 와이어 페이싱 부분은 좀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V 와이어 페이싱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저희가 펑처 니드를 이제 펑처하지 않은 페모럴 사이트 쪽에 이렇게 스킨을 서브큐 쪽을 약간 뚫어서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시킨 후에 여기에 이제 저희 엘리게이터 클립의 빨간색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LV에 들어가 있는 사파리 와이어에 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까만색 클립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진행을 하면 그래서 디바이스가 들어갈 때는 잠깐 까만색 클립은 뺐다가 이제 디바이스가 위치를 시키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까만색 클립을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라피드 페이싱을 LV 와이어를 통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타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은 이제 라디알 이 피그테일하고 그리고 페모랄은 원 펑처 그리고 이제 와이어 페이싱 리드를 이렇게 스킨 서브큐 쪽에 이제 펑처한 정도 요 정도만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는 이제 사파리 가이드 와이어 엑스트라 스몰 커브를 루틴으로 쓰고 이제 엘리게이터 클립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작을 하였는데 현재는 이제 상용 이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처음 세팅하실 때 필요한 거는 이거를 좀 익스텐전을 시켜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의공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펄스 제너레이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웃풋은 맥시마이즈 시켜 놓는 게 좋고 이제 센서티비티는 어싱크에 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와 블랙 클립을 연결을 시키고 이게 항상 LV와이 페이싱을 할 수 있지는 않고 컨덕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이제 너무 라지 LV거나 이런 환자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파리 가이드웨이를 위치시키고 파지티브인 레드 클립 그리고 네거티브 이렇게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LV 페이싱이 되면서 BP가 드롭되는 것을 이니셜 테스트할 때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웨이브를 항상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LV와이 페이싱과 RV 페이싱을 비교했던 연구가 있는데 이제 이지탑이라고 한 3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과 RV 페이싱을 봤을 때 이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프로시저럴 타임을 유효하게 줄일 수가 있었고 릴레이티브 타임 리덕션 한 12% 정도 됐습니다.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도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좀 줄었고 이제 에피카시는 동등했고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도 이제 비슷한 아웃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탐포네이드가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이 더 적었는데 이 차이가 난 것은 RV 퍼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트 이펙티브한 프로시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리스트 타비가 이제 이슈가 된 거는 특히 이제 코비드 19가 저희가 이제 같이 겪으면서인데요. 여기에서는 same day discharge까지 이제 어프로치가 됐었고 모든 환자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기준에 합당한 환자들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next day discharge 프로토콜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시저를 말씀드리면 캐스랩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미니멀 아네스테지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RV 페이싱을 하지 않고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는 라디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파리 와이어로 LV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TE를 하지 않고 TT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액세스 클로저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프로타민을 사용하고 이런 원 프로글라이드의 원 페모실로 이제 거의 실패율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디스차지가 이제 넥스트 데이 디스차지가 가능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인디케이션을 보면 pre-existing conduction abnormality가 없는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액세스 이슈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주로 사피엔 밸브를 한 환자만 포스트 넥스트 데이 디스차지를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잉 클로저를 보통은 시술을 3시 전에는 오후 3시 전에는 끝내야 되고 배드 레스트를 한 6시간 정도 시키고 이제 배드와 체어를 통해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1시간 정도 지켜보고 엠블레이션을 한 7시간 시키게 되고 그 바로 시술 후에는 ECG만 시행을 하고 한 6시간 정도 됐을 때 ECG 에코랩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시간 이상의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디스차지가 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 원 포스트 탑이 때 이제 폰콜로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25일 정도 되던 것을 한 1.4일 정도 평균으로 이제 줄인 그런 이 획기적인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미니멀리스트 탑이가 이제 이런 로우 리스크 탑이 시대에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전 스터디에서도 이지 탑이에서도 LV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시저 듀레이션이나 플로로스코픽 타임과 코스트를 모두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미니멀리스트 탑이를 이 프로토콜을 저희가 CMC에서 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넥스트 데이 디스차지 스트래티지가 이제 꽤 이제 리얼 월드에서도 쓸만하다라는 것을 저희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와이어 페이싱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게 빠질까봐 무서워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팁은 와이어 페이싱 할 때는 항상 그 옆에 어시스턴트가 그거를 약간 밀고 있어요. 잡아주면은 그게 빠지는 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RV 템포럴 페이스메이커가 빠질 확률이 더 많아요. 미끄러져가지고 내피드 페이싱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하다. 그 대신에 누가 와이어를 좀 약간 미는 형태로 잡아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미니멀 그 세데이션을 하면은 저희는 마취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세데이션 주고서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피드 페이싱 해가지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할 때 환자가 숨을 들이마시다면은 이게 밸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근데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와이어 페이싱이 편한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한 조금 몇 케이스만 해보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프로토콜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프로타민을 주면은 6시간 만에 환자가 일어나 앉아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원하면은 뭐 저녁 때 CCU에서 조금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밤새 누워 있어가지고 다음날 허리 아프다고 그 후유증 있는 분이 꽤 있어서 이걸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PCI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지는 않지만 네, 혹시 코멘트나 뭐 저기 질문 있으시면 LV 페이싱에 관한 한 뭐 저희도 뭐 몇 번 이제 해보다가 지금은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프로시저 때 생기는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LVBB도 생기기도 하고 또 컴플리트도 생기기도 하고 그게 예측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프로시저를 중간에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근데 이제 뭐 저기 슬라이드에서 프리익지스팅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있는 환자거나 뭐 LV 인나지먼트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그게 예상되는 환자들인 경우 제외하고 한다라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게 셀프 디펜딩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쓰게 됐을 때는 이게 며칠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안전상의 세이프티상의 문제로 저희가 저걸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 선생?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RBBB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템포럴 페이스메이커 저희 넣고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피엔 뭐 그런 거의 없고 에볼롯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그 좀 약간 의구심 드시죠. 에볼롯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에볼롯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파이널 그 포인트 오브 리턴 그 시점부터 5분을 기다리거든요. 항상 그 5분 동안 이렇게 봐서 컨덕션 에볼롯 생기면 그때 베인 잡고 이렇게 하면은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릴리스하고 그러면 딱 맞춰서 뭐 그때 안 생겼는데 나중에 생겼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그 와이어 패싱을 시도를 하다가
한번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에드워드가 완전히 팝업이 돼서 좀 디스에스터를 맞았던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그 간접 경험을 하고 저희는 이제 100%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하는데요. 또 아까 그 슬라이드 나오기도 했는데 네.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좀 오래 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 RV 퍼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프렌치 벌룬 팁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좀 굉장히 또 이렇게 퍼포레이션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벌룬 팁이어도 나중에 남겨놓을 땐 벌룬은 빼고 벌룬은 그대로 벌룬 해놓은 채로요. 해놓은 채로 예, 예. 컨덕션이 잘 되나요? 예, 잘 됩니다. 저희는 들어갈 때는 뭐 벌룬을 할 수 있는데 농담인데 그 손으로 밀면 전기는 안 통해요. 네, 전기 안 통합니다. 아 전기 안 통해요. 그래, 왜 구멍 안 이제 진짜 질문 안 할게. 요번에 그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다들 보셨을 건데 맥하고 물론 지금 패러다임은 이게 결국은 미니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볼륨이 너무 늘어나니까 마치까지 다 걸어줄 수도 없고 저희도 그런 고민들 좀 하고 있고. 근데 실은 데이터는 지금 마치카 쌤도 늘 얘기하는 게 제너럴 그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랜덤 스터디인가 어쨌든 등록 연구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맥이 더 모탈리티가 좀 높은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세데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별 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너럴이랑 그다음에 맥이랑 근데 이 터미널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맥 모니터드 뭐죠 아네세시올로직 이렇게 요거하고 이거는 마취과 의사가 거기에 컴바인 돼가지고 이게 최소한 마더레이트 이상 세데이션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성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널스 리드 세데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시저럴 세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저희 포폴이나 아니면 펜타닐하고 미다 컨비네이션에서 쓰는 거 쓰고 널스들이 레스피레이터리 케어하고 BP가 이제 간혹 올드 에이지 스몰 바디 갖고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이거에 따라서 샥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적절하게 놀핀 써가지고 그 세 가지 포인트들이 잘 훈련돼서 이 오퍼레이터 디렉티드하게 조율되면 저는 뭐 아네세시 마취과 의사가 안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훨씬 컴포터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에모리얼 하스피탈에서 또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도 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저희 거를 분석을 예전에 제너럴 초창기 할 때랑 최근에 이제 전부 컨셔스 세데이션으로 그렇게 널스 리드 세데이션으로 바꿔서 한 거랑 보면 세이프티 이슈 전혀 없고 그리고 오히려 프로시저 타임 줄고 아까 미니멀리스트 타바 얘기했는데 마취과 불러서 거 기다리고 마취 걸고 그다음에 마취 깨우고 나가는 그 타이밍이 훨씬 프로시저 타임보다 많이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 세데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컴팩트하고 미니멀리스트로 가져가는 게 전체적인 타비 프로시저를 더 컴포터블하고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는 키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베인 펑처 하나 해가지고 그거 잡는 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포션은 세데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시 하는 사람들한테 잘 맞춰줘서 컴포터블하게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널스 리드 세데이션 저는 추천할 좀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빠졌을 때 준비는 어떻게 해놓으시나요? 뭐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것들? 아 나빠졌을 때 예, 그때 만일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잘 된다고는 못 나빠졌을 때는 빨리 서전 불러가지고 술방 빨리 그런 거 말고 근데 이제 프로포폴이나 내시경룸에서도 보면 레스피레이터에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레스피레이터리 케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팀이 잘 훈련돼 있어야죠. 저희 그 레스피레이터리 케어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최근에 이제 여기 그 마우스에 넣는 요 부분들 여기까지 넣는 거 여기까지 넣는 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준비돼 있어야 되고 훈련돼 있어야 되고요. 저희 팀들은 되게 잘합니다. 그런 부분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왔을 때 그런 부분들 즉각 저기 서포트하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 폴폴이나 미다졸람 쓰면서 생기는 하이퍼텐션인데 샥 포션인데
이제 놀핀에 대한 이 타이트레이션 업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큰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뭐 콜 해가지고 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디폴트 스트레이티지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다 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뉴도쿠 병원이라고 일본의 병원에 내비토 그 보러 이제 최근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일본은 마취과 의사가 꼭 있어야만 탑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거의 80~90%는 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맥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마일드 세데이션을 마취과 의사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맥은 여기 머리에 산소파도 측정하는 게 맥이고 그냥 마일드 세데이션 그런 거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마일드 세데이션인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BP 컨트롤은 오로지 노르에피네프린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아 우리랑 똑같이 하는구나 라는 그걸 느꼈었고요. 리스피레이터리 케어는 저도 아주 한 몇 년 전에 하는데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투베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하던데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큰 걱정을 한 번도 인투베이션 저희도 해본 적 없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의정 갈등 이후로 이제 마취과가 이제 인력이 부족하면서 저희도 이제 캣방에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그 궁금한 게 이제 그 저희 심평원 할 때 이제 하트팀 할 때는 마취과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 그거 딴지 걸거나 그러진 않나요? 오지도 않으면서 그 딴지까지 걸면은 아니 근데 그거를 안 말도 하면 안 되는.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저희 한번 영상의학과 그 리플라이가 나중에 들어왔다고 삭감을 1억 5천인가 뭐 얼마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창 이슈였는데 심평원에서 다 알아서 저기 조정해서 다 잘 해결됐습니다. 네, 그럼 유철웅 선생님이 한번 그 다음 진행. 제가 맥에 대해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또 그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발표 자료로 좀.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철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널스 리드 세데이션, 저희는 이제 마일드 세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랑 이제 컨벤셔널 맥 그리고 제너럴 아네스테지아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저희는 어떻게 프로토콜을 짜서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호흡이 안 맞는 이 마취과 의사랑 하는 것보다 이제 웰 트레인드 널스랑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니멀리스트 탑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포션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컨벤셔널 맥이랑 이제 제너럴 아네스테시아와의 차이점을 보면 이제 맥은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제 자발 호흡이 있는 상태를 하게 되고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는 저희 기계호흡을 항상 하지만 이 바이헵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컨벤셔널 맥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취는 같이 있는 것이고 장소는 캐스룸에서 하지만 마취가 동반을 하는 거고 회복 시간은 짧게 걸리고 근위환제 쓰지 않고 C라인 없고 T 사용하지 않고 출혈 통증 위험성이 적은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맥과 이제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를 비교했던 이런 연구가 있어서 뭐 아주 소규모긴 하지만 가져와 보면은 토탈 하스피탈 스테이도 유의하게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네스티아 타임과 프로시저럴 타임도 유의하게 좀 줄여줄 수 있고 바소프레서를 사용하는 정도도 줄여줄 수가 있었고 이 요구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프로시저 이후에 이제 MI도 이제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뭐 이 컴포즈 엔드 포인트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탈리티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데이터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프리 스크리닝 컨디션을 뭐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마일드 세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거의 모든 환자에 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일드 세데이션을 소개해드리면 이 맥과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거지만 차이를 보면 호흡을 저희가 바이헵을 쓰지 않고 심플 마스크 오리터만 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취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캐스룸에서 아주 짧은 어레인지 시간과 회복 시간을 장점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제 차이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맥을 할 때는 이렇게 바이헵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O2 마스크 리저버도 아니고 그냥 심플 마스크 오리터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니터만 여기 D시기랑 그리고 이제 아울틱 그 모니터, BP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병원별 탑이 미니멀 세데이션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참고로 봤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미다졸란과 펜타닐입니다. 그래서 펜타닐 50 마이크로그램과 미다졸란 1에서 3mg을 이니셜 도즈로 시작을 하겠고요. 저희는 아예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지 않고 볼루스로 진행을 해서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다른 호스피탈은 뭐 프로포폴 펜타닐 쓰는 데가 있고 뭐 타비널 프로포폴 쓰는 데가 있고 레미펜타닐 쓰고 뭐 이건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레미펜타닐은 아주 미니멀 세데이션이라 오히려 환자가 좀 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토콜은 이렇게 이제 웨이트하고 이제 에이지에 따라서 용량을 이제 프로토콜화하였고요.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는 진정 중과 진정 후에 이제 뭐 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산소 포화도랑 혈압, 맥박, 호흡 이제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지 이런 것도 세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마일드 세데이션 하려면 이제 준비 사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세동기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IV 라인 2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제 응급 상황 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동맥암 모니터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고 리저버 마스크, 엠브백잉, 석션, 인투베이션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인력이 진정 시행자 외에 1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한 넥스테이지 디스차지를 위해서 이제 시도했던 이제 유니크한 메디케이션은 이제 프로타민이고요. 50mg을 이제 NS 100cc에 믹스해가지고 이제 프로시저가 끝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리 인터벤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타민을 루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ACT를 한 번 더 15분 후에 체크를 해서 어디셔널 도즈를 쓸지를 결정을 하고 대개 쓰고 뭐 코로나리 이슈는 전혀 없었고 뭐 다들 잘 디스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타민에 대해 처음에 힌트를 얻은 것이 이제 미국의 알렉산더 브라더스 하스피탈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나서였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세임 데이 디스차지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볼 때 보면 프로타민 유주가 세임 데이 디스차지 환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넥스테이지 디스차지에서 이런 아네스테이지아를 미니멀하게 하는 이 프로토콜 그리고 억세스 클로저의 프로타민을 사용한 이 프로토콜이 아주 키 역할을 해서 랭스 오브 스테이를 거의 1.3일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드리면 뭐 비슷하고요. 맥보다는 어쨌든 널스 리드, 이 마일드 세데이션 그리고 프로타민 유주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쓰는 건 미다펜타닐, 심플 마스크 이 정도 아주 간결한 수준이고요. 1, 2년 사용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 아까 그 하스피탈 ABC 슬라이드 좀 잠깐 보시죠. 인디케이션이요? 뭐라고요? 하스피탈 ABC 프로토콜. 다른 하스피탈. 이게 몇 시까지 하는 거지? 혹시 45분? 사실 이렇게 널스 베이스드 세데이션을 이제 시작할 아직 안 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도 시작할 때 하스피탈 ABC의 프로토콜을 구하려고 물어봤죠. 저쪽 안암병원에도 물어보고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에 전남대병원 모든 병원이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네. 전남대병원은 생으로 한대요. 그냥 환자가 깨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필 때만 딱 프로포폴 딱 주고 딱 한다고 그러고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막 생각하기로는 막 비윤리적인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어디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저희는 사실 하스피탈 C입니다. 저희 병원은 레미펜탄이라고 덱스메드 이름도 모르시는 프리세덱스라는 약인데 프리세덱스가 훨씬 BP 드롭이 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필요하면 이제 PRN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조금씩 주면서 이거를 컨티뉴스 인퓨전하면 훨씬, 그러니까 시작 펑처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세데이션 펑처 타임에는 약간 느끼더라도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가 라지 보어가 들어갈 때쯤이면 환자가 자게끔 우리가 간호사가 하고,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C를 선택하는데 원하시면 프로토콜을 공유해드릴, 저희가 만든 거라서 그 마취과의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해드릴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널스리드 세데이션이라는 거가 이게 스탠다드데이션된 그 레커멘데이션으로 권고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각 병원에 맞는 사정에 맞게끔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레지멘과 관련되는 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서 그 약제들을 다 오퍼레이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세더티브하고 페인킬러를 같이 준다. 네네. 미다졸람, 펜타닐이 세더티브, 페인킬러인 것처럼 레미펜타닐, 덱스메타포트빈도 페인킬러, 세더티브 이렇게 같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레스피레이터리 케어하고 BP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세데이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환자가 중간에 프로시저를 하는 중에 이게 디바이스 디플로이를 할 때 환자가 움직여 버리거나 그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도스 타이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잘 모니터링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만 잘 되면, 근데 이제 잘 훈련되어 있는 팀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캐치해가지고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생각이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이 결국은 래피드 페이싱하는 그 순간이 실은 환자들을 재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케이스 빼고 심플한 케이스는, 그럼 보통 로컬로 하는 데이터들은 없던가요? 저희가 한 20케이스 했는데요. 데이터 지금 아마 오늘 이따가 또 조금 프레젠테이션도 할 텐데, 근데 이제 로컬로만 한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들이 너무 아파요. 그 래피드 페이싱 때 문제가 아니라, 래피드 페이싱을 오래 하면 환자가 또 시저를 하죠. 그거에 페인플란 메모리를 갖는 거 하나 하고, 프로시저 이 디바이스 올라가고 그럴 때 되게 페인풀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무슨 환자 데려다 놓고 고문하는 거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컬로 하다가 대부분 그냥 컨시어스 세데이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환자들이 그 메모리, 페인플란 메모리가 커서,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른 게, 저희는 보통 24, 25%도 올리니까 그 로컬로 올리니까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쉬는 쉬스가 14프렌치에서 18프렌치잖아요. 쉬스가. 근데 거기에 밸브 올라갈 때 페인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익스펜션 시키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프리클로저, 포스트 클로저 할 때도 페인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컬을 안 하는데, 이제 간혹 로컬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COPD 같은 그런 레스피레이터리 프로블럼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이제 로컬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0케이스 정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런 페인풀 메모리 때문에 이제 결국 돌아서. 예, 마취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프로토콜이 호스피탈 C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병원 있다면 이재현 선생님도 프로토콜 받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럼 진행을 유철홍 선생님이 그 밸브 그걸로 좀 사펜 밸브로. 다들 경험 있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멈춰달라 그러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김웅 선생님. 네. 근데 저기 퍼스트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어시스트가 세 명이나 돼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왜 왔지 저분들? 왜 어시스트가 3명이나 되죠? 우리 테크니션인데 왜 저기 있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보여서. 어떻게 하세요, 이중희 선생님은? 오퍼레이터 두 분이서 하시나요?
저 혼자 혼자 하고, 해요? 아니 저희 캣방 간호사가 어시스트 해주고요. 아 캣방 간호사가 예, 어시스트를 해줘요? 예. 거의 뭐예요? 인플레이션 캣방 간호사가 캣방 간호사 인플레이션을 해요? 와. 뭐 규정이 2명이긴 한데 또 저희가 외래 보고 뭐 규정이 또- 2명이 시술자가 2명은 아니고요. 시술- 거기 심장 그 하트팀 미팅에 2명의 사인이 필요한 거지 시술자가 2명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서큘레이팅 널스가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어시스트 서고 네. 그다음에 저 뭐야 시암 매니플레이션 하는 기사분 테크니션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렇게 4명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네. 김웅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전 2명이 하고요. 네. 그 저 도와주는 어시스트 그 서드 오퍼레이터라기보다도 그냥 뒤에 디바이스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이라는 게 닥터 2명이 예. 예. 벌룬 2명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명, 2명 정도. 성문은 되게 엘레강스하게 프로시저를 하시네요. 네 분씩. 엘레강스는 아니고 우리 이제 방사사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고 이제 주로 저랑 황병희 선생이랑 저랑 이관용 선생이랑 하고요. 그 저는 그 이 사피엔 밸브를 선택할 때는 그 프리발론 없이 사피엔 밸브가 들어갈 만한 CBO AS의 그 CT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으면 사피엔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케이스에 그 프리발론 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들어갈 때가 문제예요. 들어갈 때 와이어를 적절히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같이 그 오퍼레이터랑 같이 왔다 갔다 안 하면은 잘못하면 와이어가 쏙 아펙스로 이렇게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면 되고 CT 볼 때 어떤 사람을 사펜 이거 그냥 들어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CT에서 팁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팁 부분에 칼슘이 뭔가 있거나 뭐 벌키 칼슘이 있거나 뭐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게 많으면은 조금 고민스러운 뭐 프리발론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게 좀 없으면은 이제 그 구멍이 크고 그러면은 왜 이게 안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다시 옆에 펑쳐해가지고 또 와이어 해가지고 발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오퍼레이터들마다 조금씩 프리 밸런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장기욱 교수님이 지금 CT 이미지에서 리플렛 팁에 칼슘이 심해서 잘 안 열리는 뭐 저도 그런 부분을 보는데 저는 이제 에코에서 이게 열리는 EOA 있잖아요. EOA 에어리어를 봐서 저는 뭐 한 0.4 미만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프리밸론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하세요? 이한철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로 같은 방법을 합니다. 칼슘하고 네. 뭐 밸브 에어리어 이런 거 보고 베리시비면 뭐 거의 루틴으로 다 하는데 크게는 안 하고요. 그냥 오프닝 만든 한 18mm 정도로만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저게 뒤로 시스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저는 그냥 다 해놓고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이규섭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좀 수동적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박만원 교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시던가요? 패시브한 그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제 펑처와 클로징,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칼슘이 많이 이제 뭐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박만원 교수님 좀 신중한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발론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열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 에코를 항상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로 해서 에코 파이닝 보고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주환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냥 감 따라 합니다. 그래서 되게 18mm 벌룬을 거의 맥시멈으로 하고 사이징에 어떤 이슈가 없다면 18mm를 16mm만 피규어로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이제 밸브 에어리어가 0.5 저는 개인적으로 0.5 이하거나 칼시피케이션 스코어가 막 1000 넘어가고 특히 리프렛 팁에 칼슘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프리다일레이션 괜히 또 들락날락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잡스럽기 때문에 저희 병원 세팅은 저는 캐파크 시술장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준여 둘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해서 저는 뒤에서 구경만 합니다. 제가 일본 가서 보고 되게 느낀 게
일본은 마운트를 병원 직원이만 할 수 있어요. 회사 직원이 못 해요. 그 회사 직원이 들어가서 서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마운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가 마운트를 해야지 직원이 와서 하는 거는 약간 좀 나중에 가면 그게 이슈가 되긴 될 것 같아서 각 병원들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사피엔 같은 경우에 이게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팁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앵글 주는 거를 풀어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면은 그 앵글 주는 거를 좀 약간 풀어서 조정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피엔 밸브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코엑실러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이게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안 나와, 적당하면 그냥 할 텐데 너무 안 맞는다 이러면은 참 고민스러워서, 그때는 뭐 어떤 때는 막 완전히 뒤로 다 뺐다가 다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와이어를 밀어서 뭐 좀 더 그레이터 커버치 쪽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코엑실러티 안 맞는 거는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정말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를 보고 보통 한 0.7 정도 되면 저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밸브 카시피케이션 심해서 정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밸브를 올렸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프리딜라테이션에서 사실 럽처 생긴 경우는 저는 없었거든요. 포스트 딜라테이션은 뭐 럽처가 있었지만, 그래서 프리딜라테이션 해서 미니멀 다이아메터에 마이너스 1 정도 해서 레스 하는 그 정도 해서 프리딜라테이션 한다면 뭐 이질리 패스 때문에 하는 그런 원인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그래서 억지로 힘줘서 덜 용을 다 써도 안 넘어가서 이게 힘을 많이 줘서 넘기다가 이제 결국 밸브가 찢어지면서 이제 아큐트 CVAR 생기면서 어레스트 났던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리밸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옥시 선생님 것 뭐 준비한 거 있어요? 클로징이 나와서 벌써 클로징에서 클로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화면만 좀 크게 보여주시면은, 저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클로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페모실로 하는데요. 뭐 저 벌써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 페모실을 넣고 나트를 묶어야 되냐 아니냐, 근데 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저 상태에서 손 다 떼고 피 안 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무조건 지혈이 다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살짝 페모실 다시 뒤로 빼고 노트 끝까지 묶고 그 다음에 페모실 다시 넣으면 이렇게 살짝 풀리면서 이제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레셔날레는 큰 홀을 퍼클로즈로 약간 닫아놓고 그 나머지를 이제 페모실로 이제 실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솔직히 요거는 피 좀 나는 거고요. 진짜 제대로 칼슘 먹고 하는 많이 환자들은 나는데 그냥 딱 손 떼면은 끝입니다. 예. 딱 페모실 하고 탁 놓고 하면은 그냥 이제 뒤돌아서서 옷 벗고 나와도 되는 그 정도여서 그렇게 하면은 되고.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 퍼클로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완전히 다 해버리고 그다음 피모실 들어가지고 그냥 피모실 딱 놓고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아니 안 분들이 들어가는 있는데 경우 안 들어가지 세 않아요. 개를 절대. 쓰잖아요. 무조건 다 잘. 컨트롤싱 디바이스 세개 저 쓰면 포클로즈가 처음 만들었을 때 저 레코멘데이션이 포클로즈를 먼저 해야 돼. 왜냐면 포클로즈가 어떤데 위에 얹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저게 네. 먼저 해서 네. 처음에 할 때 2개나 3개로 하면은 1, 2, 3번 순서를 꼭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먼저 들어가면 이 노팅이 안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해봤는데 저 에드워드를 안 돼가지고 꺼내 보신 분 있어요? 네? 거꾸로 에드워드.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예, 하셨어요? 어디 애들 꺼내면 시스 안으로 꺼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에드워드를 네. 못 넣어가지고 이래 다시 뒤로 페모랄 아테리로 다 뺀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새로운 밸브. 버려야죠. 그리고 새로운 밸브. 아니 근데 이제- 페모랄 아테리가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 저는 한번 저희 병원이 경험한 게 아니라 프락터십을 갖다가 이게 더블 S 커브를 결국은 못 넘어가 가지고 밀다 안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데 리트리버를 하는데 문제가 저 밸브 있잖아요. 밸브가 이 슈스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슈스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피멀 아트리 다 날리거든요. 그 컷다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전 불러가지고 컷다운 해서 뺐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뺄 때는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에스코브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드니까 특히나 칼시피케이션 동반돼 있고 그런 서지컬 백업을 하시고 프로시저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경험에 의하면 울트라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예전에 사피엔 3는 조금 잘 넘어갔는데 울트라 되면서 이상하게 그 125 페모랄 지칭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힘 더 줘야 돼.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케이스 한 번 하다가 제가 너무 세게 빌다가 그게 잘못돼서 한번 저희 뺀 적 있지 않나요? 시스 안으로 어떻게 넣고 네. 분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시스를 아예 다 빼고 새로 시스 넣고 그랬었던 것 같기는. 트래커빌리티는 확실히 에볼루시 확실히 완시스고 코팅이 돼서 좋고 강의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에드워드는 시작할 때 시스 다이미터하고 끝날 때 다이미터가 커지거든요. 예, 그거는 꼭 명심을 조금 다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 못 빼면은 차라리 디센딩 에어타입 그냥 벌려버리고 그냥 디플로이 하고 새로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서지컬 컷다운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리조트. 오케이. 이거는 그 제가 최근에 처음 그 네비토 했던 건데요. 그 네비토가 굉장히 그 플렉서블해서 그 네비토의 장점은 이게 그 저쪽 어디야 그 에볼롯과 달리 가운데에서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이터 데스크가 가운데 서니까 이 세 니플렛에 골고루 붙으니까 처음부터 스테이블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트라이뉠라죠. 예, 예. 인트라이뉠라. 여기 까만 점이 여기 밑에 밸브 끝단부터 5mm가 3mm인가 5mm가 해서 요 바로 밑에다 저기 뎁스가 되면은 딱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볼루스는 NCC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LCC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여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풀 때까지 이제 조금 천천히 하다가 이제 조금 언스테이블하면 여기서 한 120회, 140회 네피트 페이싱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피트 페이싱에서 조금 조금 빨리 빨리 하고 그 내비게이터는 제 지난번 일본 가서 볼 때 보니까 저 셀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네. 셀 사이즈가 커서 칼슘 심한 사람들은 저 셀 사이즈 안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면 또 리캡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난유니언 뭐 피나미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운데서 펼쳐지니까 네. 그 에볼루스는 이쪽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이쪽이 깊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쪽이 쉘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저번에 저희도 경험인데 이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끌어당기는 순간 이게 약간 네서커베 쪽으로 붙으면 저쪽이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초기에는 왔다 갔다 끌어당기는데 이게 이렇게 풀백 하는데 풀백을 한참 어느 정도 펴진 상태 풀백을 해버리면은 이게 끼우뚱해져 버리면서 차라리 그럴 땐 니캡처에서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요 정도 굉장히 샬로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어 페이싱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와이어 페이싱이고 이거 블럭 생겼다 그러면 이때 이제 베인 잡아서 해도 뭐 아무 문제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CCU 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돌아오셔서 괜찮았고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할 때 이제 와이어 페이싱의 문제가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포지션할 때 좀 약간 잡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와이어 페이싱이 간간히 이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와이어 페이싱이 몇 번 한 3, 4초, 1, 2초씩 빠지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파이널 릴리스 할 때는 와이어를 빼잖아요. 그때 그 와이어 페이싱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 되죠. 예. 그 시기에 블럭이 있으면 템포러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포지셔닝 할 때도 살짝 필요한 건 살짝 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디바이스 좀 더 넣고 싶을 그때는 때 뭐 그렇게 넣고 싶을 큰 때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살짝씩 빠지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파이널 릴리스는 릴리스하기 전에 그 모 병원에서 2분만 기다렸다가 이게 팝업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오래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호주에서 오신 분이 이제 프록토를 했는데 그냥 이때부터 빨리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음에 일본에서 온 사람은 엄청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쪽 그 셀프 스펜더블은 다 천천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요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보고 요 상태에서 빠지려고 그러면 사실 요때 밀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요때 조금 한 2, 30초 기다려 보면은 그럼 아주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갈 가능성이 이쪽과 이쪽이 사실 똑같은 거는 에볼루스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거의 조금 더 있어서 몇 케이스 정도 내비게이터 하셨어요? 지금 3케이스 했어요. 3케이스. 한 케이스만 더 하면 뭐 프록토프리 준다 그래서 이게 듀러빌리티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1년밖에 없죠. 예. 1년밖에 없으니까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한 것대로 이게 인트라애놀라 밸브니까 그쪽이 석회가 아주 많은 군에서는 동그랗게 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듀러빌리티가 작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는 다 석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자분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고 바이커 스피드는 안 하고 있거든요. 프로파일이 이거는 몇 14프렌치 14프렌치를 넣어서 그냥 이건 16프렌치인데 14프렌치 시스를 넣으면은 그냥 시슬리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에볼루트하고 똑같은데 스트랏의 간격은 넓고 전체 금속의 볼륨은 줄어들었다. 이러면 레디얼 포스는 약하다. 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아 근데 예. 그 파이널 다 펴졌을 때 라디얼 포스는 똑같다고 그래요. 밑단에. 근데 이제 이제 펼쳐질 때는 그게 작기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 80% 이상 펼쳐지기 전까지 작기 때문에 항상 프리발론으로 아니 회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금속 볼륨이 적은데 레디얼 포스가 똑같다. 재질은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거짓말 같아요. 정확하게. 아니 근데 진짜 저 칼슘이 많지 않은 사람에서 좀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다음에 아직 조금 몇 분 남아서 서지컬 밸브 와이어 크로싱하고 이게 지금 에볼루스의 아주 나쁜 점을 이제 에볼루 FX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같은 셀프 익스펜딩이고 예. 아올타의 그 디스플레이스, 그러니까는 엔테리어 레프트 디스플레이스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밸브를 셀프 익스펜딩 넣을 때 이제 우리가 플렉션이나 이런 그러니까 디렉셔널 플렉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아올타 엑시스랑 그다음에 디바이스 엑시스랑 이게 차이가 나는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없는 게 우리가 인트린직하게 갖고 있는 문제인데 얘는 왜 그 에볼루트가 갖고 있는 그런 틸팅되는 거가 없이 된다는 거죠?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에볼루트가 문제가 스파인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들어가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로 한 게 FX잖아요. 그 하나로 하면은 이거랑 네비터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60도 구부러질 수가 있는데 2개니까 얘는 360도 구부러지지 못해요. 예, 어느 한 방향으로만 꺾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만 떨어져요. 여기서 그레이트 레서 커베처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하여튼 들어갈 때 굉장히 고생해서 들어갔고 이렇게 푹 들어갈 때 이 와이어를 누가 어시스턴트가 잘 잡아줘요. 푹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아니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뼈대가 2개가 있어요. 그 잡는 뼈대가 그 안에 이렇게 델리버리 시스템 뼈대가 2개여서 이게 뻣뻣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올타의 컨피그레이션을 잘 안 따라가고 지가 그냥 뻣뻣하게 그러니까 시스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델리버리 시스가 개선된 거죠. 예, 시스가.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툭 들어가서
네, 저 이게- 상황에선 와이어를 푸시를 해서 그레이터 커버처 쪽으로 최대한 밀고 그렇게 해서 엑시스를 맞춰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여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딥캡처에서 됐어요. 예, 너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또 하나 네비토랑 그 에볼루스의 다른 점은 요 페리카디아 랩 있잖아요. 그게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비토는 좀 짧거든요. 12mm인가 뭐 그래가지고 11mm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좀 다시 했는데 다시 해도 여기가 되게 깊더라고요. 제 생각은 저 와이어가 너무 쉘로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걸 밀어서 이 델리버리 시스템 전체를 그래서 그레이터 커버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게 가게 하면 닉캡처하고 다시 펼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게 점점 디바이스가 그레이터 커버 쪽으로 붙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그레이터 커버 쪽으로 점점 붙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엑실러티가 조금씩 나아져요. 이제 좀 나아지네요. 나아져가지고 그래도 깊어서 예. 안 되겠다. 억셉터블한데요, 저 정도면. 그래서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감았다 풀었다 하니까 이제 코엑실러티가 맞으면서 그때 그래도 그러면 이쪽에 붙으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서 결국은 거의 요 윗단에서 나와서 여기를 거의 이게 지금 커서버 오랩인가요? 예, 존재로 해서 이게 180회 죽어가지고 장 교수님 뷰가 지금 커서버 지금요? 예. 쓰리 아니 커스인가요? 커스 오버랩이라는 요기에 맞춘 겁니다. 그냥 네. 서지컬 밸브 프레임에. 네, 네. 그래서 결국 파이널에는 이제 잘 맞았다. 뭐. 파이널 좋은데요? 예, 파이널은 아주 잘 예. 됐습니다. 네, 여기 그 혹시 지금 거의 끝날 시간 다 됐는데 혹시 뭐 3분 남았는데 코멘트 하나 질문. 저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펑처 사이트 블리딩에 대한 항상 그 컨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는 어떤 그 경험이 있었냐면 프로글라이드를 할 때 펑처할 때 이제 보통 보고 하지 않습니까? 플로로스코피로 페모럴 헤드 어디쯤에 펑처한다 하고 프로글라이드를 이제 이렇게 1, 2, 3, 4 할 때 이렇게 제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레버 같은 거를 그때 이 슛하고 제낄 때 제가 펑처한 곳에 잘 걸리는지를 제끼고 딱 빼면서 펑처한 데가 잘 걸리는지를 보면 거의 100% 이제 블리딩이 잘 지혈되는 걸 경험 바 있습니다. 잘 안 걸리는 경우 왕왕 있죠.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걸리는 경우 예, 윙이 앞쪽에 칼슘이 윙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칼슘이 있으면 거기 걸려서 예. 그게 이제 된 줄 알고 그걸 파이널 저걸 해버리면 예. 배스를 폴딩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중간에 걸리는 건지 펑처 사이트에 정확하게 걸리는 건지를 뎁스도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질문하는 양현호 선생님하고 정규 선생님 질문 한 가지 해주세요. 저는 뭐 조금 뭐 좀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프로타민 사용할 때 이제 그 예전에 그 코로너리 스텐트를 넣었던 환자들 한 12개월 이상 이제 코로너리 스텐트 넣고 경과했던 사람들에서 혹시 프로타민 사용의 경험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1년 지나면 그냥 다 주고요. 뭐 진짜로 뭐 꼭 줘야 되겠다 싶으면 절반으로 줄여서 1년 이내의 사람도 절반으로 줄여서 그래도 조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타민을 예전에 많이 안 썼는데 김준홍 선생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PCI 하고 나서도 자기는 프로타민 그냥 아무 문제 없, 이 전생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론상으로는 왠지 스텐 트롬보시스를 갖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딩이 좀 의심되거나 라지보인 경우에는 본인은 편하게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1년 이상 지났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페이싱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그 구조심질환학회 때 LV 페이싱에 대해서 또 다른 교수님들 중에 이 마이오카디움에 스카가 있는 경우에 LV 페이싱이 안 들어갈 수 있어서 뭐 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LV 페이싱 결정할 때 혹시 환자의 뭐 마이오카디움 스카 같은 것도 고려되는 요인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한 번도 고려의 대상이 돼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 저희가 LV 페이싱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안 걸리면은 이제 뭐 템포라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안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중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렇게 빠지는 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아무 문제 없다. 페이싱 테스트는 디바이스 밸브가 들어가서 밸브가 인슐레이션처럼 다 커버한 다음에 하시는 거죠? 아니요. 와이어가 그냥 있는 와이어만 넣고 들어가서도 그냥 시스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만 들어가도 그렇게 와이어 페이싱 했다가 나중에 뭐 블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LBBB가 오거나 해가지고 템포라리를 넣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시? 그거는 거의 그냥 없어요? 그 우리 저기 에볼로 넣고 템포라리 넣는 그 퍼센티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전에 페이싱하면 이제 에오틱 월의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또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에너지 전달이 LV 에이펙스까지 가는 게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좋은 지적인데요. 네. 그런 그러니까 사실 파이널 테스트는 디바이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템포라리를 빨리 바꿔야 되니까. 물론 그렇군요. 사실은 그 이것도 들어가면 뭐 디바이스 들어갈 땐 더 잘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좀 아까 무슨 얘기했더라? 무슨 뭐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하셨어요. 금방. 예.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와이어 페이싱 하고 나서 템포라리를 다시 넣게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냐? 뭐 근데 이게 보시면은 쉘로하게 가능하면 쉘로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여기서 파이널 리스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쉘로하게 만들어서 요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말한 그런 네비토 케이스도 굉장히 쉘로한데도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처음 시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뭐 반응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지 않았어요? 네. 예, 다음에도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이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